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교수님. 김보영 아나운서가 그렇게 좋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 PD하고 전화하고 있는 게 악몽 같습니다. 그러나 님은 같습니다. 김보영 아나운서님은 같습니다. 김 PD가 멀리 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뭐 한 주 바뀌었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호랑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내버렸습니다. 참 비겁하군요. 근데 아마 겨울쯤에 다시 역할을 맡을 겁니다. 지금 미국 연수 가서 터잡는데 석 달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들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뵙는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비를 기다리면서 신시아 바넷이라는 수질과 기후에 대한 탐사 보도 활동을 한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인데요. 신시아 바넷이 쓴 비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연, 문화, 역사로 보는 비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린 비의 문화사를 다룬 아주 멋진 책입니다. 비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예. 제가 집 앞에 나가보니까 그리고 길가에 보니까 많은 풀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워낙 비가 안 오는 데다가 워낙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관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후와 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소개하고 나면은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구름과 함께 비 오는 풍경 사진과 함께 이 월트 히트먼의 비의 음성이라는 시가 실려 있어요. 예, 월트 히트먼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시죠. 이 시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내리는 비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비는 답을 내려주었다. 여기 그의 말을 옮긴다. 나는 대지의 시다. 비의 음성이 들린다.
불사의 존재인 나는 드넓은 대지와 깊은 바다에서 하늘을 향해 무형의 존재로 날아올라 천상에서 희미한 윤곽을 만들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되어 땅으로 내려와 가뭄과 미물과 먼지를 씻어낸다. 이 모든 것들, 나 없이는 태어나지 못할 생명의 씨앗이었을 뿐 나는 내 모태인 대지의 밤낮으로 영원히 생명을 되돌려준다. 대지의 아름다움과 순전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 정말 멋진 시입니다. 예. 이 시가 이 책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기후학이나 수질학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대중문화까지를 아우르면서 비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와 아울러서 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서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놀라울 때가 많아요. 비라는 하나 가지고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일 수가 있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없으면은 물의 순환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이걸 비로 순환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거대한 이 수질 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오수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맨 앞에 보니까. 이 신시아 바넷이 전하는 이 저자입니다. 물의 윤리란 미래 세대도 써야 할 지구의 자원을 위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물 사용과 오염을 줄이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중 한 가지 해결책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내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로컬 푸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물도 멀리 떨어진 수로를 통해 끌어오는 용수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물이 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생활 방식의 전환이다. 로컬 워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단일한 방법은 없지만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은 방안들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신시아 바넷이라는 이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들, 신화적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사실 물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물의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4대강은 이건 윤리에 반하는 것이니까 불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김보영 아나운서 생각나.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다 지나갔는데. 윤리에 반하는 불륜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그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김보영 씨가. 아니, 농담이고요. 예, 김보영 씨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뭐 그냥 사전에 나오는 투명한 말만 합니다. 절대 야릇한 얘기 절대 안 하는 분이에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들려드릴 노래가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신시아 바넷이 쓰는 문장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비는 생명 그리고 그 이상을 의미한다. 비를 향한 인간의 애정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비와 인간의 친밀성은 문명과 농업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몬티첼로의 고향집에서 늘 하늘을 유심히 관찰했다. 몬티첼로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에 비견할 만한 짙은 청색의 뇌운 혹은 정난운이 블루리치 산맥을 따라 형성된다. 제퍼슨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갯날에는 애를 태웠다. 그는 폭풍우가 신비의 땅 서부에서 물길을 갖고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안도했다. 네, 이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풀잎이 죽어가고 나무들이 힘들어하면은 정말 애가 타요. 비가 내리면은 나뭇잎이 좋아서 팔을 떠는 거 보면은 저도 덩달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DNA에는 농업 문명의 바탕을 준 생명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권이. 그래서 비에 가는 감수성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나 컬럼니스트들이 물론 번역도 훌륭하지만은 이런 문장들을 구사하는 거 보면은 참 부러울 때도 많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요즘 정말 무더위가 대단하죠. 예.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아가지고 그 열을 막 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따갑고 그냥 도시 아스팔트가 뜨거운 열기를 푹푹 이렇게 안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책의 미덕이 그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비, 이런 고마운 물, 이게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저자 얘기한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분열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기후변화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예외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비에 관한 대화는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란다는 투다. 비는 소통으로 가는 입구다. 간절한 기원과 예술만큼 심오하거나 경제만큼 실용적이거나 혹은 폭풍을 치는 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만큼이나 격이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관문이 바로 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과의 만남 가운데 최후로 남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비와의 만남이다. 4분 오열되어 있던 인류는 도시 근교뿐 아니라 심지어 도시까지도 야생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비와의 조우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다. 같은 종의 인간들과 함께 공사장 가건물 아래 옹송거리고 서서 비를 피하는 동안 우리는 비를 추억하고 비의 신비에 경탄한다. 우리를 달뜨게도 하고 난감하게도 하는 생명의 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와 비의 상관성을 얘기하다가 마무리하면서 쓰는 부분입니다. 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공유할 때가 많이 있죠. 예컨대 비가 내리는 날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면은 어디든지 걷고 싶다는 생각, 또 한바탕 춤추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비에 관한 영화들 참 많아요. 레인 인 더 댄스인가부터 시작해서 빗속을 둘이서부터 뭐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 책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 하면 또 홍수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시에 생각해야겠죠. 비는 구원과 절망의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를 기원하는 것과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문장들이 매력적이에요. 비를 하나의 단서로 해서 꾸려내는 문장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비와 냄새에 관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또한 그것이 만나는 분자로부터 냄새를 챙긴다. 따라서 비의 향기는 모든 대륙의 온갖 꽃만큼이나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분명 장미향을 내다가도 저기서는 희미하게 카네이션 내음을 풍긴다. 차가 쌩하고 숲길을 지날 때는 오렌지 꽃 향기를 확 풍기고 사라지기도 한다. 비의 냄새는 폭풍의 종류, 폭풍우가 내리는 지역, 그리고 냄새를 맡은 코가 품고 있는 주관적 기억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의 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스팔트 냄새를 풍긴다. 시골의 비가 풍기는 달콤한 풀냄과는 대조적이다. 바다의 비는 썰물 때 메인주의 갯벌 냄새처럼 짠 냄을 풍긴다. 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수성이 대단히 둔감한 김 PD가 듣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상상력들이 참 대단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간이 나시거든 더우실 때 가장 좋은 피서지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혹시 근처에 있으면 가셔서 이 비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를 함께 읽으면서 레인댄스 비슷한 기운을 모으면은 우리 팍팍한 대지에 비가 촉촉히 적실지도 모르겠네요. 비 오기 전에 뭐 제비가 낮게 날거나 개구리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구리 울음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신시아 바넷도 역시 개구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비상학자 또는 기후학자답게 멸종 생물과 기후학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볼게요. 사회의 건강 상태를 개구리의 건강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포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가혹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2500만 년 동안 개구리들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의 상태로 생존해 왔다. 큰 가뭄과 비와 빙하기와 소행성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 개구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에 들어 개구리 비가 귀해진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200여 종의 개구리가 멸종했고 살아남은 양서류의 3분의 1 이상도 멸종의 위험을 받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라 부르는
더 큰 재앙의 일부다. 비를 사랑하는 이 작은 생물 집초는 인류에게 뭔가 말하려 애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 네,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표지가 개구리라고 우리 신시아 바넷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신화 시대의 꿈들,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에 관한 재밌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레인 댄스에 관한 얘기도 참 많고요. 또 영화에 관한 얘기, 대중음악에 관한 얘기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리 오스카라는 재즈 연주자가 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 리 오스카가 연주하는 Before the Rain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신시아 바넷의 레인과 함께 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가 천기 아닙니까? 천기를 인간이 조정할 수 없던 시기에는 비가 내리는 것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했던, 그러니까 뭐 신이 왜 이 타이밍에 비를 내렸는가 하는 그런 여러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엔 인공 강우가 가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구름 씨앗을 뿌린다 그러죠.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하고 뭐 몇몇 군데 사막 지역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대단히 제한적이죠. 뭐 과학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공 강우와 자연 강우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정말 인공 강우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인공 강우 정도가 아니라 인공 강설은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워낙 더워하니까 호랑이들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인공 강설 뿌려주기도 하대요. 네. 뭐 하여간 오늘도 뭐 소나기가 덜어 내린다고는 하지만은 이 더위를 식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보를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네. 네, 뭐 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 농작물들, 네. 우리 동식물들이 참 걱정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견딜지. 제가 애가 탑니다. 네. 자, 비와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올여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음악 준비했습니다. Before the Rain, 리 오스카의 음악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 아침에 서울에 비가 왔습니다. 네, 저도 예언적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추위에 대한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눈에 대해서는 내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시민운동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쇼크 도트린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재난자본주의 개념을 구체화한 책인데요. 이 자본가들은 재난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또는 재난을 촉발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재난들이야 자본가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쇼크 도트린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환경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학의 고전은 뭐니 해도 1962년에 간행된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침묵의 봄에 비견할 정도로 뛰어난 책이라고들 합니다. 예.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에서 그 이것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의 핵심은 기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을 앓고 있고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1994년의 폭염 아련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폭염에 미치지는 못한다고들 하지만 재작년 2016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걸 보면은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짤막한 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동네 옆에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탄천에서 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수온이 2도 정도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했다는 겁니다. 뭐 피해 수가 방류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수온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물의 온도가 2도 정도 오르는 게 무슨 큰 변화를 몰고 오겠느냐 하지만 물고기들에게는 중요한 환경 변화죠. 사실 우리도 가장 정교한 장치인 우리의 몸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6.5도가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도나 2도만 올라도 고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에 적응하는 적정 수온에 적응하는 물고기들에게 수온이 1, 2도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그 수온도 만만치가 않은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의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나오미 클라인의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을 예로 드는데 바다 거북은 정말 오랫동안 생존해온 동물 아닙니까? 이 동물들이 온실 효과, 기온 상승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거북은 수천만 년 전에도 생존했고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도 버티고 살아남은 종이지만 오늘날 큰 공경이 몰려있다. 암컷이 알을 낳아 묻어두는 모래밭이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많은 알들이 아예 부화되지 못한 채 말라가고 부화되는 경우에도 알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암컷이다. 특정한 종류의 산호 역시 기후와 관련한 재생산 위기에 직면했다. 수온이 섭씨 34도를 넘어서면 알은 성장을 멈춘다. 또한 먹이를 구하기도 어려워져 산호는 자신이 내뿜은 알과 정충을 다시 빨아들인다. 여기서 이 바다거북과 산호의 예를 들었는데 수온이 1, 2도 그 임계점만 넘어서 버리면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으로 이 멸종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바다거북과 산호뿐이겠습니까? 금방 예로 들어드린 우리 주위의 개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런 재앙을 초래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가는 게 바로 책의 큰 선입니다. 그 선을, 이 재앙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섭씨 2도 또는 4도 정도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구온난화가 섭씨 2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서면 비선형적 생태 위험 요소를 건드릴 위험이 있다. 예컨대 서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내려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마존 밀림에서 대규모 고사가 진행되어 생태계와 강, 농업, 에너지 생산,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의 지구온난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모든 대륙이 충격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섭씨 4도가 뜨거워지면은 세계는 그야말로 대재앙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4도뿐인데. 네, 그렇죠. 잠깐만 볼게요.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그 모습은 처참할 것이다. 기온이 섭씨 4도나 상승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1m, 어쩌면 2m까지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 세기에도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몇몇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에콰도르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 북동부와 캘리포니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 상당 부분 침수될 것이다.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광역권, 밴쿠버, 뭄바이, 상하이 등의 대도시들 역시 침수 위기에 놓인다. 극심한 폭염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름철만 되면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섭씨 4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대재앙들이 현실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2050년이면 2070년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2100년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 같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제 아이가 지금 23살인데 이 아이들이 예순이 될 때가 2050년, 60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닥쳐올 문제들이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한참 살아갈 나이입니다. 이런 대재앙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결과 나오미 클라인이 내린 결론은 자본주의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기후변화를 자본주의와 지구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몰랐던 사실이 아니다.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 당장은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 매번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압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아름다운 보릴 숲을 뭉개고 엘버타 타르샌드에서 반고체 상태의 역청을 채취해야만 그리스 꼴이 안 날 거라고 캐나다 사람들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대형 쇼핑몰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탄불의 공원을 철거해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다 하나 우리의 사정을 덧붙이면은 지금 폭염 재난 속에서 전기 위기가 닥치니까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 라고 그 말에 우리가 말려들면은 자본주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나오미 클라인은 그걸 더러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석탄 연료로 가동되는 발전소들이나 원전을 더 짓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의 패배에서 대재앙에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중적인 사회운동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질주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이겠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연달아 발생하는 기후재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재앙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승자와 패자를 차별하는 포악한 만행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런 디스토피아의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걷고 있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질주를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 유일한 변수는 대항 세력이 나타나 도로를 봉쇄하고 더 안전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개척하는 것뿐이다. 이런 길이 열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본주의와 전쟁에서 계속 우리가 물러서면은 일상적인 안전함에 갇혀서 계속 한 걸음씩 머뭇거리다 보면은 바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기후 대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미 클라인의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회정의, 그리고 경제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면화한 세계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원 제목이 This Change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민주주의를 장착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과 자연관이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윤리가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인간을 규정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연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인간관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죠. 자연은 끊임없이 착취해도 좋은, 아무리 퍼써도 샘이 솟구치는 그런 우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에게 그대로 먹혀서 이 대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묵시록적인 예언서 같습니다. 해서 여기서 양보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바로 기후 대재앙의 신호음이 곳곳에서 울리는 이 순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책의 추천의 말을 쓴 최재천 선생이 인용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2016년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 연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배우가 보통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도 잘하지만 디카프리오의 그 연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낀 세계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눈을 찾으러 이 행성의 최남단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 전체가 맡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이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염의 주범들이나 거대 기업을 옹호하지 말고 인류 전체를 위해 세계 각지의 토착민들을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탐욕의 정치에 의해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명배우입니다. 네, 이래서 명배우입니다. 연기 잘한다고 명배우이기도 하지만 철학, 관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명배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 김용 브리핑의 에이스이자 공공재 공구번인 이한배 기자에게 재난과 자본주의의 상관성, 특히 기후재난과 자본주의의 관계 이런 문제를 브리핑을 꼭 요청드리고 싶어요. 과제입니까? 네, 제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이한배의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주면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부제가 자본주의 대 기후입니다. 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예,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시기에 적절한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어제 강릉 속초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 피서철에 게다가 바다를 곁에 두고 있는 도시가 사람 많이 사는 도시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사건.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 아니면은 해석하기 힘든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면은 직면할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이고 참 입추가 왔는데 뭐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는 무더위입니다. 네, 그 입추하고 이 입추하고 좀 다르죠? 예.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날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이 날씨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이 될 겁니다만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알랭 꼬르뱅이라는 그 프랑스의 역사학자와 그 동료들이 함께 쓴 날씨의 맛이라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제가 비, 햇빛, 바람, 눈, 안개, 뇌우를 느끼는 감수성의 역사라고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지, 또 햇빛은 어떤지, 바람은 또 어떤지,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감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안개 속에서는 어떤 상상을 하는지 등등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날씨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 서사가 가능하다는 것. 예, 이게 인문학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유한배 기자의 경제 속살의 공공재라면은 우리 오늘 읽는 책은 기본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날씨 하나 가지고, 날씨 중에서도 이를테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개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들을 펼쳐냅니다.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등등을 통해서 이 날씨에 인간의 감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펼쳐 보여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기상학적 자아라는 말인데요. 기상학의 변화에 따라서 자아가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또 기후 감수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기상학적 변화 속에 깃들여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은유적 잠재성을 포착해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음악이든 시든 뭐 소설이든 그림이든 기후와 관련된 작품들이 아주 많죠. 그런 작품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비와 눈, 안개를 접하며 또는 바람을 맞으며 개개인이 어떤 걸 느끼는지 감정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정말 멋진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기상학적인 그 돌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기상학적 자아의 출현이 포착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순간에서인가,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로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삶에 대한 일상적 욕구로 때로는 진정한 정신의학적 문제로 연결될 정도인 기상현상이 불러일으키는 관심, 표현, 욕망, 쾌락, 혐오의 형태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등등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연구서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재밌는 일화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예.
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주베르의 수첩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모든 사물이 과장되어 보이게 하는 어떤 어둠이 있다. 게다가 이 비는 우리 몸을 얼마간 명상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보다 한없이 섬세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친숙하게 말을 건넨다. 비는 이런 소리로도 말한다. 끊임없이 귀를 사로잡으며 주의를 끌고 숨 돌릴 겨를을 주지 않는다. 벽, 나무, 바위에 밴 습기가 자아내는 이런 갈색 조는 모든 사물의 인상에 덧입혀진다.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의 주변에 펼쳐내는 고독과 침묵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조용히 각자의 안식처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인상을 주게 된다.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인적 없는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나그네는 주변의 모든 것에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그의 시야와 상상력 속에서 확대된다. 시냇물은 불어있고 풀은 더 무성하며 바위의 윤곽은 더 뚜렷해진다. 하늘은 지상에 더 가깝게 낮아지고 모든 사물은 더 좁아진 지평 안에 갇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커지는 것이다. 네, 비가 오는 동안의 이 풍경의 변화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주베르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비에 대해서 상상력이 어느 지점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죠. 예를 들면 폭우, 그리고 홍수, 폭풍우 같은 걸 떠올리면은 그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것을 태초로 돌려버리는 이런 힘도 없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파괴적 본성과 함께 모든 생명에 빛을 더하는, 그리고 모든 생명에 생명력을 더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감수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이 데이빗 소로의 비에 관한 인상도 대단히 걸작입니다. 데이빗 소로의 그 월드는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가 우리의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이 날씨와 관련된 우리의 감수성을 벼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눈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하면 떠오르는 그 수많은 인상들, 이미지들이 있죠. 눈이 간직하고 있는 은유적 잠재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비와 마찬가지로 눈 역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눈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설렘, 그리고 이 들뜸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눈의 순결성, 그리고 아름다움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눈이 우리의 모든 물의 근원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년설 같은 경우죠. 이 만년설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볼리비아나 이런 곳에서는 만년설이 없이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난화 효과 때문에 볼리비아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고 하네요. 눈 역시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첫 눈송이가 바람에 흩날릴 때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 표현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얽힌 수많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 눈은 또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야누스의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눈의 과학적인 특징,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걸 떠나서 이 눈이라는 자연 현상이, 기후학적 현상이 우리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책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게 이 책에서 안개 부분입니다. 예. 안개하면은 뭐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죠. 딱 뭐가 떠올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를 겁니다만은 이때는 안개하면 함께 떠오르는 귀신, 유령, 우리 공동묘지에 꼭 안개와 더불어서 귀신이 나타나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안개는 자유라고도 얘기하네요.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그리고 모든 것이 둘러싸인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승옥의 그 무진기행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예. 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난 무진이라는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의 도시죠.
네, 맞습니다. 안개가 또 우리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안개가 이 감수성에 어떤 메아리를 울리는지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의 생각을 잠깐 맛보겠습니다. 안개는 좋은 것이며 안개는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보상해준다. 안개 속을 걷는 것이 등산화를 신고 눈을 짓밟으며 걷는 것보다 바람직한데 안개는 하체뿐 아니라 상체의 원기까지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며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지도 않고 우리 주위를 다정하게 흐르다가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합쳐지고 강렬하고 건강한 향기로 우리의 폐를 채우고 뺨을 쓰다듬고 옷깃과 턱 사이 살갗이 쓰릿하게 지나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져버리는 유령 같은 모습을 얼핏 보여주기도 하고 분명 헛것이 아닌 어떤 실루엣이 불쑥 튀어나왔다 무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코앞에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바깥 세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양심의 소리와 얼굴을 맞대게 된다. 네, 이 정도 감수성이면은 참 대단하죠. 그렇죠. 네, 예. 안개와 마주하면서 이런 많은 깊은 상념에 젖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동시에 또 안개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령들이 배회하는 그 이미지와 겹치기도 하죠. 이처럼 이 책에서는 비와 햇빛과 바람과 눈과 안개 그리고 뇌우 등등의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많은 그 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아주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즉 자연의 리듬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때 우리는 이런 기후학적 변화, 기상학적 변화에 호응하고 또 감수성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단일화되고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 이 반복적 리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그 기상 현상들이 사라져버릴 때 인간의 감성은 얼마나 메말라 버릴지 이런 고민이 깃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절 예찬이라는 짤막한 글이 실려 있는데요. 예.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여름과 겨울만 있고 봄, 가을이 사라져버렸다. 고들 하죠. 예. 그것처럼 이 계절이 단조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상학의 변화 또 기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문명의 발달이 계절의 변화를 단순함으로써 우리의 감수성 자체도 단순화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처럼 이 폭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날씨에 대한 원망만 남지 이 날씨를 찬찬히 음미해 볼 수 있는 여유 같은 것은 다 휘발돼 버리고 말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이 날씨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이 혐오의 감정이 깊어지면은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날씨의 맛, 이 날씨와 함께하는 그 다양한 감각들, 감수성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점이 우리의 그 기후학의 변화, 문명의 발전이 기후에 미친 영향까지도 깊이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계절 예찬에서 얘기하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몰고 올 감성의 변화를 함께 떠올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면 계절의 흐름은 변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모두들 앞다투어 그렇게 반복해 말하고 있고 계절들은 불순해져 앙시앙 레짐 시대의 서평에서 쓰이던 표현들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가능성을 우리 문화 안에서 그다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날씨의 유형과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잘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하늘이 부과하는 해, 바람, 눈, 안개, 비 등을 견뎌내야 하지만 또한 그 의미를 바꾸고 그것들을 상상하고 동경하며 미워할 줄도 안다. 저마다 각자의 대기 현상이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식 마들렌의 맛과 같이 계절들은 그것을 회상하는 동시에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매우 선명한 친근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동시에 이젠 계절이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현재의 시간과는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데다 항상 모순되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콜레트는 그 시절에는 혹한과 폭서가 있었다. 어떤 겨울도 이젠 순수한 백색이 아니다 라고 썼다.
그 집단적 상상력을 채워주는 시적인 연상들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과 정의조차 흔들리는 계절들은 장차 위협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조용히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 계절들은 우리에게 단조의 나지막한 소리로 인생 축소판처럼 작은 교훈을 언제나 들려줄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어야 할 것이다. 계절들은 흐르는 세월과 모든 사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화를 말해주는 동시에 때로는 안심되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반복이라는 역설적인 선물을 선사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계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물질로도 환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절들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김 PD 말씀하셨듯이 폭서가 이어질 때, 폭염이 이어질 때 계절이 다 혐오만이 남는다면은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부정적인 방향을 흐를지 또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맛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이 혹여 우리의 그 계절에 대한 감수성이나 상상력들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봄과 가을인데 봄과 가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또 일부 논문을 보면은 녹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몸으로 느끼는 봄과 가을이 길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지나치다. 독한 겨울과 독한 여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는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계절이나 기후가 우리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개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감성과 맑은 햇빛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감성은 많이 다르다고들 하죠. 네. 그것처럼 계절이 단조로워지고 날씨가 우리가 이번 여름에 느끼듯이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우리의 감성들도 조금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심성들도 조금은 어지러워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날씨라는 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닌데 금방 김 PD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선사하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게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또 동시에 우리의 감수성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날이 맑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 남성, 여성 모두 노는 걸 좋아합니다. 성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반면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비가 많고 울적한 날이 많아서 문학과 철학가가 많이 나온 나라로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리드미컬한 것 같아요. 사람의 성정들이. 그러니까 이 기후와 성정의 함수관계를 결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성정들은 사계절 변화에 따라서 리드미컬하게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원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깊이 있게 자기 안에 갇히는 철학적인 기후적 토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러다가 독한 여름이 지배하고 독한 겨울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건대 우리의 성정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괴팍하게? 네. 이 책의 주제를 우리 김 PD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후와 성정, 집합적 감수성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학자나 러시아의 철학자들의 경향성들을 보면은 기후와 또는 날씨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남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정적 에너지들도 그 날씨나 기후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녹지를 넓히는 일밖에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서 또 뜻을 모으고 이 길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네, 그렇죠. 자연에 우리가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연이 제공하는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행복한 일일 텐데 네. 그걸 파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품성까지도 성정까지도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은 우리 오늘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상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알랭 코르뱅과 그 동료들이 함께 쓴 날씨의 맛이었습니다. 날씨의 맛. 어디 출판사입니까? 책세상입니다. 책세상.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현대문학,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필립 로스의 작품 네메시스를 골랐습니다. 네메시스, 예. 네, 네메시스. 제목이 좀 생소하죠? 네. 복수의 여신입니다. 네메시스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필립 로스는 누가 뭐래도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국의 목가라는 대작이 있고요. 그리고 휴먼 스테인, 그리고 에브리맨,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등등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어떤 작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어쩌면 하나의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필립 로스 같은 작가를 만나서 그가 쓴 여러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인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내 눈에 미처 잡히지 않았던 세계가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필립 로스의 작품을 쭉 읽으면서 아직도 내가 탐사하지 못한 지점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예. 이 시간에도 미국 작가들 몇 명 소개해드렸습니다. 허먼 멜빌도 소개해드렸고요. 업턴 싱클레어도 소개해드렸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필립 로스라는 작가를 우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기꺼이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소설의 개요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간적 배경은 뉴어크입니다. 이 뉴욕이 아니고요. 뉴어크인데 뉴어크는 뉴욕에서 서쪽으로 안쪽에 있는 그 뉴저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뉴요크가 배경이고요. 그쪽에 좀 떨어진 인디언 힐이라는 곳이 배경입니다. 이 양쪽이 배경이 되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1944년 한여름입니다. 1944년인 한여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진입한 때죠. 이 순간에 밖에서는 일본과 독일,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 뉴요크라는 도시에서 폴리오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예. 이 폴리오라는 전염병은 지금은 뭐 다 퇴치됐다고 하는데 소아마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지체 마비가 온다고 하네요. 1944년, 45년 요 무렵까지는 아직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이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주인공이 버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키라는 이름은 대단히 탄탄하고 건장한 남성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키라는 친구가 23살 먹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이 청년의 직업이랄까요? 하는 일은 놀이터 감독입니다. 미국에는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살펴주고 뭐 지도도 하고 하는 그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체육교사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놀이터 감독을 하는 버키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폴리오의 이 공격에 정말 할 일 없이 쓰러져 갑니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죽어가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폴리오에 감염돼서 지체 장애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배경이 인디언 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아이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좀 쾌적한 환경의 언덕입니다. 산속에 있는 캠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약혼을 앞둔 연인 마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 PD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뉴요크라는 곳에서 내가 가까이 지내던 어린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공포에 휩싸이겠죠. 나는 과연 끝까지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요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인이 오라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일자리도 있는 인디언 힐이라는 쾌적한 환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막 고민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김 PD의 그 문학적 감수성이 대단해요. 우리가 벌써 오늘 읽는 책을 시작한 게 2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15일부터 했어요. 예. 네, 맞아요. 만 2년이 됐어요. 이 만 2년 동안 그야말로 일주일에 5번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문학 얘기, 책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김 PD가 모르시겠습니까? 뭐 딱 감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버키라는 주인공의 깊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는 좀 그려지죠. 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저 뒷부분에 있는 부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욥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욥기, 예. 네, 구약 성서의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뭐 세계적인 시이기도 하죠. 아주 훌륭한 시이기도 한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에게 하느님 시험에 들게 하죠. 그 몸부림치는 이 욥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한 구절 읽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예. 오직 악마만이 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다. 오직 악마만이 호러스를 만들 수 있었다. 여기 호러스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직 악마만이 2차 세계대전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악마가 이긴다. 악마는 전능하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버키에게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전능한 존재로서 그 본성과 목적은 수상적인 성경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중반에 이 행성에서 긴 세월을 살아가며 모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이었다. 그의 하나님 개념은 전능한 존재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듯 하나의 신성 안에 삼위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 즉 족같은 새끼와 사악한 천재가 합쳐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 전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이 현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악마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거죠. 악마가 전능하다는 겁니다. 예.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선한 사람들을 폴리오라는
바이러스로 하나씩 죽이고 또 불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증거로 본다면은 20세기 중반 이 행성에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란 바로 전능한 것은 신이 아니라 악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안에서 삼위가 일체를 이루는 그런 신이 아니라 족같은 새끼와 사악한 천재가 합쳐진 이런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겠냐라고 하느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기의 외침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브리핑 들으니까 명성교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온갖 못된 짓 하는 크리스천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천들도 적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응징을 하지 않는 것인지,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버키의 입을 빌려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은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이 절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쟁터에 가서 죽고 그리고 이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고 나는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전쟁터에도 못 갑니다. 시력이 나빠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응징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복균자였고 그 양성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키는 끝까지 연인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저주를 그대로 안고서 살아갑니다. 이 소설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은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앞권은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키 켄트라는 우리 주인공과 마이클스라는 아이를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잃은 부모와의 대화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 먼저 그 아이를 잃은 마이클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깨끗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 내 아내보다 집을 흠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의 행복에 그녀보다 관심을 쏟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어? 앨런보다, 이 앨런은 죽은 자식입니다. 앨런보다 자기 방과 옷과 몸을 잘 돌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었겠어? 그 애는 뭘 하든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 그리고 늘 행복했고 늘 농담을 했고 그런데 왜 그 애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어디가 공정한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버키가 대답합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이클스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옳은 일만 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사려 깊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 인생 어디에서 양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양식은 어떤 상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버키가 말합니다.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련한 마이클스가 말합니다. 정의의 저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시 켄트가 말합니다. 버키죠? 모르겠습니다. 마이클스. 마지막으로 자식을 잃은 마이클스 씨가 얘기합니다. 왜 비극은 늘 그것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덮치는 거예요? 버키가 마지막 대답하죠.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반사회적인 인간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과연 정의인가? 정의의 저울은 과연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달려있는 그 재판을 거래하는 자들은 저렇게 당당한데 거기에서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정의이고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게 과연 신의 뜻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수많은 그 물음표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정말 전능한 신이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소설은 쿨하게 쓰여진 소설인데 질문 자체는 대단히 묵직합니다. 이게 필립 로스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면서 툭툭 이런 말 던집니다. 하느님에게도 양심이 없나요? 하느님의 책임은 어디 있지요? 또는 하느님의 한계를 모르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느님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종교, 구약의
율법계에 바탕한 유대인들의 그 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신은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세상을 관장하는 뭔가가 있다면은 이 뭔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 PD에게 여쭤봤습니다마는 폴리오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뉴워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스러운 연인이 기다리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 인디언 힐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인디언 힐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그 절망에 또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버키는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늘 흔들리는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을 잘 포착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이런 행복감 때문에, 여기서 행복감이란 인디언 힐에 와서 마샤라는 연인을 만나고 만끽하는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놀이터 아이들을 배신한 것을 거의 잊을 수 있었다. 위케이크의 무고한 아이들을 죽음으로 괴롭힌 것 때문에 하느님에게 분노한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마샤와 약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을 외면하고 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안전과 예측 가능성과 만족을 끌어안으려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 그의 이상들이 그와 맞서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길러준 정직함과 힘이라는 이상, 그리고 제이크 그리고 데이브와 공유했던 용기와 희생이라는 이상, 어린 시절 그 스스로 길렀던 사기꾼 아버지의 기만적 성향을 넘어선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즉시 다시 방향을 틀어 여름 동안 그가 하겠다고 계약했던 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사나이의 이상. 네, 이 둘 사이에서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겨나죠. 이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버키 켄터의 모습이 여실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우리 김 PD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소지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조금 내가 안전한데 안온한 대로 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마냥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서의 깊은 갈등, 그 갈등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디언 힐로 가고 나서도 전쟁터에 가 있는 친구들 생각하고 뉴요크랑 그 놀이터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행복이 깊어질수록 수치심이 강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상실할 때 우리는 인간 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예. 버키 켄터가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안온함 속에, 행복 속에 수치감,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세월호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 노회찬 의원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런저런 많은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또 반감하니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문장도 대단히 깔끔하고요. 번역도 우리 정영목 선생의 번역이어서 대단히 훌륭합니다. 필립 로스의 번역은 대부분이 정영목 선생이 했는데요. 뭐 정영목 선생의 번역 솜씨는 탁월하기로 이름나 있죠. 예. 믿고 읽을 수 있는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하다면 특별한 시 선집 한 권 골랐습니다. 네.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해보면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문학 선생님 중에 시를 쓰시는 분이나 소설 쓰시는 분이 꼭 계셨어요. 네. 제가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김원호 시인은 60년대 말부터 오랫동안 경기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문예반을 지도했던 선생님이십니다. 그 아래에서 노회찬 의원도 배웠고, 네, 그 노회찬 의원 연결식에서 그 추도시 읽었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시인 장석인데요. 이 장석 선생도 그 아래에서 배웠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성복 시인이 있습니다. 예. 이성복 시인도 김원호 선생 아래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이 이 시선집을 꾸리는 일을 함께 했나 봐요. 김창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 시집을 저한테 한 권 건네주셨어요. 예. 경기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문예반을 이끌면서 시를 쓰면서 그 학생들에게 시심을 불러일으켜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덧붙여보자면 한국에는 시인들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결애가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시인들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이른바 유명한 분들도 좋은 시들을 많이 쓰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 시인들 중에 좋은 작품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김원호 시인의 시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해서 몇 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김원호 시인은 4권의 시집을 냈는데 그 4권의 시집에서 골라서 묶은 책이 오늘 소개해드린 비밀의 집입니다. 그 중에 한 권 1964년에 쓴 금요일 밤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밤에 그 사내는 조용히 죽어갔다. 흔들리는 램프 사이로 검은 얼굴을 들어 벽 위의 환상의 마스크를 쳐다보면서 묵묵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이마 위에 가만히 한 손을 만졌다. 붉은 포도주를 한 잔 입술에 적시고 서늘한 마음으로 그의 심장에 자꾸 귀를 대었다. 가난한 한 주일은 불안 속에 지내고 이별의 피리 소리는 낡은 층계를 돌아 겨울빛 속으로 흩어지는데 금요일 밤 그와 나의 자세는 정말 어색하였다. 등불이 꺼지면 곧 오피리아의 대사가 그의 고독한 얼굴을 덮칠 것을 안다. 가까운 사람마다 미련 없는 악수를 나누고 아무런 불만 없이 눈 감을 걸 나는 안다. 금요일 밤 빗물을 튀기며 걸어오던 사람, 문 밖에서 작별의 긴 포옹을 하던 사람, 불도 켜지 않은 빈방, 술잔을 들어 홀로 흐느끼는 목과 악기의 가락을 듣던 사람, 나는 아직도 주점에서 어깨를 툭툭 치던 그를 기억한다. 말없이 싱긋 웃고 빗줄기 속으로 뛰어가던 사람, 그는 이제 내 앞에 누워있다. 거센 숨을 겨우 몰아쉬면서 둔탁하게 창문을 흔드는 소리. 아니 삐걱이는 층계를 누가 올라오나 금요일 밤에 환상의 마스크를 쳐다보며 그 사내는 조용히 죽어갔다. 네, 이런 시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을 사유하는 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 위에 환상의 마스크를 보면서 묵묵히 죽어간 그 사내를 내가 또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어찌 보면은 죽음을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귀한 것들을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 뭐 나의 죽음이어도 좋고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도 좋은데 그 삶이 떠나고 난 다음에야 찾아오는 깊은 회한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금요일 밤이라는 시는 이 시집에서 단연 제 눈길을 끄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한 편 더 볼까요? 별이라는 시입니다. 이 김모노 시인은 윤동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몇 편의 시를 보니까 윤동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별이라는 이미지도 윤동주와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철을 타고 한강을 지나며 문득 유난히 빛나는 초저녁 별을 보았습니다. 저 별에는 이중섭의 아이들이 천도복숭아를 가지고 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순결하게 살다 죽은 윤동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답지 않게 무언가 애틋하게 잃어버린 그리움 같은 것들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한 송이 들꽃에도 가슴 저려하고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들뜨던 그런 나를 잊고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승천하여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내 그런 생각에 잠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자오락실에서 늦게 온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겨울 하늘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아들에게 별자리를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별들은 지상에 내려와 우리들 가슴에 따뜻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아들 가슴 속에서 어떤 빛깔로 반짝였는지는 나는 아직 모릅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별의 모습을 잊고 살았던 게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느 날 전자오락실에서 늦게 온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별자리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봤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들이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데 아들의 가슴 속에는 이 별자리가 어떤 빛깔로 반짝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연에 대한 경외를 늘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자연의 속살들을 볼 수 있을 때 역시나 귀한 줄 알아야겠죠. 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입니다. 이 시인의 그 역사의식이랄까 역사적 감각이 돋보이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1, 2로 나뉘어 있는데 1은 해방 직후의 여름,
해방이 1945년 8월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름과 그리고 2에서는 이제 80년대 87 항쟁과 통일운동 그 여름을 함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여름 1. 그해 여름 오랜 가뭄에 감나무 잎새도 시들었고 중풍 든 사사키 씨 집 울타리 밑에서 쾌행한 그 노인의 눈초리를 피해 나는 돼지 감자를 몰래 캐고 있었다. 해방이 됐다는 읍내 갔다 온 마을 사람 소식에 온 동네는 벌컥 뒤집혀 서로 아무나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소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서 있던 신사를 도끼로 때려 부수던 날 소잡고 막걸리 빚어 꽹과리에 장구치며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꼬마들도 어른들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막걸리를 마셨고 취해서 뛰어다니며 장난질해도 누구도 야단치지 않았다. 중풍 든 사사키 씨가 구루마에 실려 이삿짐 싣고 읍내로 가던 날 동네 부인네들은 치맛꼬리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하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1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사키라는 사람은 일본인 것처럼 보이죠. 일본인이 여기 조선에 살다가 떠나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고요. 해방의 기쁨을 아이들이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서 즐겼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름 2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여름 임진각 가는 홍제동길에 장맛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아스팔트 위에 대학생들이 겹겹이 누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목이 쉬게 부르고 있었다. 최루탄은 뽀얗게 터지고 사람들은 우산도 팽개친 채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울면서 빗속으로 뛰어갔다. 전쟁이 터지던 그날 목이 쉬게 군가를 부르며 트럭에 실려 총 한 자루 없이 미아래 고개로 가던 젊은이들이 생각났다. 최루탄 연기를 피해 울면서 나는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문득 고개를 치켜들었을 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교회 첨탑 십자가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윤동주의 얼굴을. 네, 그의 여름 두 편이었습니다. 하나는 해방의 풍경, 그리고 또 하나는 80년대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역사의식, 또 역사 감각이 개인의 저정성과 만날 때 빚어지는 게 바로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건조하게 투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학적 감수성, 개인적 서정성이 밑받침될 때 그 싸움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깊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김원호 선생 시집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노회찬 의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쭉 그랬지만은 이런 문학 선생님한테서 배웠으니까 그런 감수성 그리고 언어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겠죠. 또 동시에 금방 읽어드린 대로 역사의식도 함께 갖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하나의 도피의 수단이라면은 그리고 문학이 하나의 개인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면은 늘 역사와 교감해야겠죠. 예. 그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아우르는 게 진정한 시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발문을 쓴 그 이성복 시인이 가장 높이 평가한 비밀의 집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비밀의 집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어린 시절에 쌓아 올렸던 집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채 쌓아 올리지 못한 미완성인 채로 남은 집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개인들은 누구나 비밀의 집을 쌓겠죠. 예. MB 같은 사람은 돈으로 쌓는 그 비밀의 집 같은 거겠죠. 근데 저 교수님, 뜬금없이 질문 드리는 건데, 이명박 씨가 그래도 한일 수교 운동도 반대했고,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말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서도 일부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좌파의 늪에서 헤어나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보수화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가난에 대해서 극한의 어떤 그런 좌절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변모할 수 있다는 거는 망치를 맞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싶어요. 아마 망치를 맞았을 겁니다. 현대건설에서 큰 망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념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교조적인 이념이 아니고 자기 삶의 방향성이랄까요? 큰 흐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념일 때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죠. 제 주위에서 그렇지만 하나의 이념이 단순히 장식물, 그러니까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일단 폼이나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제 언어로 얘기하자면 10분의 10이 폼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갖추지 못한 이념의 속살들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념의 껍질만 가지고 자신들을 장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그 껍데기는 금방 벗어버리죠.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하태경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우리 뭐 김문수는 어찌하겠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젊었을 때 활동들의 그 진정성을 이해할 것도 같지만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장식물,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해찬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이 그야말로 이건 어록이다. 그 전에 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실망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비언절한다. 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실망과 좌절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이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념들이 이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념이 육체성을 지닐 때, 그러니까 현실과 만나는 접점들을 마련할 때야 비로소 이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히 나를 잠깐 빛나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험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좋은 시 읽다가 또 옆으로 샜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비밀의 집 읽으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김 PD나 저나 우리에게 비밀의 집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읽어보죠. 예. 언제부턴가 내 가슴 속에 비밀의 집을 한 채 짓고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며 온갖 아름다운 생각을 다 떠올렸습니다. 방은 하나만 만들고 창문도 하나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 안 가득히 그림과 책으로 채우고 심심할 땐 하모니카를 불기로 했습니다. 그 가슴을 설레게 하던 영원히 젊은 데미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그 집은 완성되지 못하고 나는 오랜 동안 그 집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그 집을 찾아가면 거미줄이 쳐 있고 먼지만 뽀얗게 앉아 나는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멋있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음흉한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태연스러운 표정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을 지을 생각을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벽돌 한 장 더 쌓은 적 없지만 낮에는 햇빛이 환히 비추고 밤에는 별빛이 내리비치는 짙다만 비밀의 집 한 채가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비밀의 집입니다. 네. 몇 번씩 쌓다가 허물고 또 쌓다가 말고는 잊고 그렇기도 하는 또 비밀의 집이겠죠. 이런 미완의 집일망정 이런 비밀의 집을 상상하는 게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집 맨 뒤에 보면은 김원호 선생님께서 배운 시인 이성복의 짤막한 시평이 실려 있습니다. 비밀의 집에서 들려주는 불의 이야기라고 실려 있는데 이성복 시인이 시도 워낙 잘 쓰지만은 산문도 참 잘 씁니다. 이성복 시인이 김원호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짧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호 시인의 시세계의 한 울각을 답사하는 여정을 마감하는 이쯤에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가설 하나를 내어보고자 한다. 즉 모든 시의 본질은 젊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의 시는 결코 유치하거나 미성숙한 시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시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시인의 초기 시가 그의 대표작이 된다는 것은 결코 폄하의 말이 아니라 시라는 장르의 영구적 속성이라는 것. 그런데 젊음과 사랑은 본 뒤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아직 오지도 않았거나 이미 왔다 가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 진정한 천국은 잃어버린 천국이듯이 진정한 비밀의 집은 이미 잃어버린 집이며 진정한 사랑의 시는
잃어버린 시라는 슬픈 예감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라고 정말 이성복 시인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이 배웠고 또 훌륭한 제자들을 둔 김원호 선생의 시집 비밀의 집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시편들도 참 많습니다. 기회 닿으면은 한 편씩 읽어보시면은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과 사랑과 기억들을 한 올 한 올 자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